자, 1988년 10월 15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고 씨의 집에 4명이 침입합니다. 지강원, 안광술, 강영일 그리고 한희철인데요. 당시 이제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흉악범 탈주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고 씨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무덤덤하고 침착하게 이들 4명의 말을 따라서 수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제 이들 4명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요. 그래서 함께 뭐 친척 집에나 뭐 친구 집에 온 듯이 뭐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요. 이들 인질이면 인질인데 이들과 함께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언제 이들의 태도가 바뀔지 모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고 씨의 아버지가 잠깐 조는 틈을 타서 다음 날인 1988년 10월 16일이 되겠죠. 새벽 4시쯤 거실을 지키고 있었던 한 인질범이 잠깐 조는 사이에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결국에는 고 씨의 신고로 자그마치 경찰 100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까 뭐 그 보신 것처럼 아주 현장이 엉망진창이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거의 총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도관으로부터 뺏은 총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일촉즉발의 이제 상태가 계속됐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질 협상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인질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큰딸만 20대 초반이었고 그 밑으로 어린 동생들이 있었고 또 어머니뿐이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인질범들과 그 협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계셨나요? 그때는 경찰청 내에 그런 전문가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질범의 목소리가 그냥 생 목소리가 그대로 온 그 언론 기자들하고 뭐 주민들한테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 영등포 교도소에 있을 때 아마도 종교활동에서 담당했던 스님이 계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스님까지 현장에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집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고서는 장독대에서 이제 지강원과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지강원이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쫓겨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아주 두서없이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짝이 없고 피해자가 한 명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지강원 일당이 사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죄질이 진전된 사이코패스들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비록 그 협상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계통에서 베테랑이신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만약에 위험했을까요? 위험을 하여튼 배제하기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너무 여러 사람이 너무 여러 통로로 사실은 침입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인질범이 인질을 붙잡고 총까지 들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 스트레스 상태에서 실수하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언론사까지 지금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구 소리를 지르는 그 얘기의 내용을 보면 마치 본인들이 영웅이 된 것 같은 이런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모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불공평하고 우리는 그런 이제 뭐 불공평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들이 탈주한 것처럼 불법 행위를 해놓고 본인이 굉장히 정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강원 일당이 범죄를 저질러서 받은 17년의 형량은 적합하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법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강원 일당에게 이제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 가족들의 인터뷰나 당시에 이제 경찰들 증언에 따르면 지강원 일당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 씨 가족의 딸을 인질로 삼았을 때 그녀의 이제 지강원이 목에 흉기를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때도 귓속말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오히려
오히려 그 딸을 안심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치 고 씨의 딸이나 이제 가족들은 지강원을 옹호하듯이 언론사에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지강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사람인가요? 네, 뭐 안타까운 사람인 건 틀림이 없죠. 물론 뭐 미화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됩니다. 예, 예. 모든 불법 행위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강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든 먹여 살리는데 급급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비행도 저지르고 그래서 교도소를 결국은 드나들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나름대로 시를 짓는 습작을 교도소 안에서 하기도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좀 더 괜찮은 보호 환경에서 성장을 했더라면 뭐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지나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틀림없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지강원 일당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강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런 인질들, 아까 그 고 씨 가족들이나 주변 경찰들의 이런 인터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생소했던 심리학 용어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스톡홀름 신드롬. 네. 교수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범죄 사건이고 그때도 이제 은행 강도들이 들어가서 이제 고객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이 막 총질을 하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질범이 중재하는 역할처럼 인질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내 생명이 결국은 인질범의 일거수일투족 저 행동에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인질범과 동화가 되고 경찰을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왜 고 씨의 딸에게 뭐 흉기를 목에다 갖다 대면서 바깥에 대고 이제 위협을 하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다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좋은 사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라 리마 증후군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리마 증후군은 뭔가요? 네, 리마 증후군은 이건 완전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스톡홀름 신드롬이 인질들이 인질범의 심리 상태에 동화되는 데 비해서 네. 인질범의 심리 상태가 인질들에게 동화되는 걸 리마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질들이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네. 그래서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도주하던 와중에 뭐 일주일 동안 뭐 굶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굴었다고 그래요. 물론 뭐 나중에 아버지가 빠져나가기는 했으나 뭐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인질범을 마치 엄마처럼 이 이제 인질범 중에 두 사람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아직 뭐 다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모친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이 필요한 걸 제공하거나 하면 아직은 어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심리적 유대감 같은 게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13시간에 걸친 인질극 결국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탈주범들의 인질극은 결국 자살극으로 끝났습니다. 지강원 등 탈주범 4명이 5번째로 침입한 서울 북가주하동 씨 집에서 고 씨 일가족 6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끝에 13시간 반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탈주범은 오전 11시쯤 가족과 친지들의 설득으로 인질로 잡고 있던 씨 일가족 6명 가운데 고 씨의 부인 씨와 아들 을 풀어줬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강영일이 경찰이 대기시킨 도주형 버스를 확인하고 고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강원이 강영일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권총 한 발을 쏘았습니다. 지강원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한혜철과 안광술이 지강원을 덮쳤고 한혜철이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이때가 낮 12시였습니다. 총을 빼앗긴 지강원이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리자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의 맏딸 양이 오히려 지강원을 말렸고 이 사이 한희철과 안광수는 뒷방으로 가 권총으로 머리를 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낮 12시 20분 지강원이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순간 경찰의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지강원이 목에 깊은 상처와 4군데의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연행됐습니다. 낮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희철과 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운구돼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탈주범 체포와 인질 구출 작전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